금액이 크다면 전세권 설정을 설득을 하셔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밥소장의 부동산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 받아도 돼? 전세권 설정해야 되지 않아? 라는 얘기들을 들어보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실장님을 만났는데 그 실장님이 전세권 설정 전혀 할 필요 없어, 확정일자만 받아도 돼 라는 얘기를 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고 확실하게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대한 차이와 어떤 때 확정일자나 어떤 때 전세권 설정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세고 확정일자는 약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받을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전세권 설정을 받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르신 분들이 좀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등기부 등본을 딱 떼면 전세권이라고 딱 나오니까 이게 좀 더 확실하지 않겠냐.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등기 비용도 조금 비싸잖아요. 이제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500~600원 정도만 내면은 바로 주민센터에서 해주기도 하고 너무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보장 범위도 전세권 설정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전세권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전세권이란 무엇이냐면, 민법에서는 전세권에 대해서 딱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거는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가 전세권의 권자죠. 근데 이거는 보통은 물권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보통의 물권들은 이거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까지 주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권 중에서도 좀 특이한 물권이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권리로는 근저당권 같은 게 권리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내가 갖고 있으면서 돈 빌려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인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반대죠. 내가 그 집을 살면서 내 돈을 주인한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보증금으로 맡겨두고 내가 그 집을 이자 대신에 사용하면서 갖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면서 그 돈을, 전세금을 돌려받는 거, 이게 물권이라는 형태로 전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무엇이냐? 확정일자가 전세권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세권은 물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데에 나오는 대항력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우선 변제권까지 갖기 위한 요건, 되게 말이 어렵죠. 다시 얘기하자면, 보통은 임대차 계약이 되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을 갖고 있음으로써 갖게 됩니다. 그 대항력이라는 것은 내가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내가 들어가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주민등록을 거기다가 전입신고 해놓는 것까지, 이게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은 나중에 이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집주인에게 나 돈을 좀 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생기는 건데, 대항력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내가 며칠날 들어갔으니까 그날 이 내가 대항력을 갖고 있는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순위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물권 형태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그 건물의 대항력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임차인 대항력이라는 것은요,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죠. 점유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임차인 대항력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채권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채권인 상태이기 때문에 물권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막 겨루다 보면은 물권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물권들 다 받아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거 가지고 채권자들끼리 나눠 가지자, 이게 채권인데, 물권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나보다 뭐 선순위 물권자, 후순위 물권자를 이제 겨뤄서 내가 선순위에 있다면 그 돈을 받아가는 게 물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물권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대항력은 그대로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확정일자를 더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로부터 이거는 물권화된 채권의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계약, 전입, 점유에다가 확정일자까지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내가 점유를 잃어버리면 이 대항력 자체를 잃어버리면서 이게
이게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내용이 확정일자라는 형태로 좀 우리가 알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권화된 채권하고 아까 전세권하고를 이제 같은 물건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를 이제 좀 알아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전세권 설정에 대한 특징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확정일자의 특징과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여기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을구인데요. 이제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어떤 이제 안내들, 그리고 을구 같은 경우는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번이 순위, 15번이 순위에 대한 건데 1번부터 14번 앞에 것들은 등기되었다가 말소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요 등기 같은 경우는 14번에 근저당권 설정 들어가고 15번에 전세권이 설정이 들어갔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저당권도 물건이고 전세권도 물건인데 여기 2017년도에 8월 17일 날 8,400만 원이 등기가 되는 게 근저당권이고요. 그리고 2021년에 다시 전세금이 5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설정 금액에 따라서 물건의 순서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건데, 물건은 요 순서에 14번 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인 8,400만 원이 이제 먼저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15번 등기에 5억을 이제 변제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다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채권 순서대로 가져가는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세권은 등기 설정이 필요하므로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에 이게 집문서라고 하잖아요. 집문서에 뭐가 그어지는 거예요. 지워지지도 않고, 이게 적혀지면은 말소됐다고 해도 이게 빨간 줄만 끄이지 이게 막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요즘에는 소유자분들이 확정일자 받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잘 안 해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금액이 크다면 전세권 설정을 설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그날 설정한 당일날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미 여기에 설정이 돼 있잖아요.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증금 좀 돌려주세요, 전세금 좀 돌려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주인이 좀 안 해준다 라고 하면 바로 경매에 넣어버리면 돼요. 따로 이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내가 이렇게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매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바로 소송 없이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으로는 임대차 보호법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 영상에서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에 대한 차이를 좀 알려드렸는데, 물건보다 앞서서 있는 것이 최우선 변제금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소액 임차인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했다고 해서는 요 최우선 변제금은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확정일자를 통해서 또다시 그 조건에 맞는다면 최우선 변제를 받는 그런 행위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그리고 뭐 등기소, 그리고 지방법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여기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전입신고 하러 간 주민센터에서 보통은 하는 편이고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링크를 누르시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세권하고의 차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또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등기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요 없이 바로 받을 수가 있고,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부여받은 날에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약했다고 해가지고 계약했으니까 오늘 다 괜찮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계약했는 그 시간이 오전이었는데 오후에 그 집주인이 바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렸다 라고 하면은 나는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물권화된 채권이라고 했지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0시가 되어야 밀린다는 게, 이게 좀 지금 세대에선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왜 시간이 밀리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워낙 옛날부터 돼 왔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물건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우선해서 최우선 변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액 임차인이라면 있잖아요. 요것도 받아갈 수 있어요, 조건이 되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기가 물건 뒤에 있는 후순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확정일자 받았는 것까지도 더 받아갈 수 있죠. 여기서 10%를 받아갔다면 여기서 90%를 더 받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돌려준다 하면은 바로 임의 경매를 할 수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임대차 반환 소송을 또 해가지고 승소를 해야지 그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집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하고 확정일자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전세권하고 확정일자에서 아까 여러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렸지만 약간 소소한 차이가
느껴졌지 되게 대단하게 전세권이 강하다는 느낌은 잘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통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뀌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좀 꺼리는 그런 집주인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정말 들어가고 싶은 집인데 그 집 주인이 나는 전입신고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러면 전세권 설정이라도 해달라 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세라는 거는 내가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내가 전세를 받은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실거주를 하고 싶은 사람이 확정일자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전전세라는 형태에서는 이제 전세권 설정을 받아서 다시 전세를 주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저당 설정이 앞쪽에 좀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 때문에 내가 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게 필요해 라고 했었을 때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요 두 가지가 차이가 되고요. 그리고 동의에 있어서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만 하게 되면 잔금할 때 전세권 설정을 하기는 하는데, 전세권 설정만 하면 내가 그 집에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 이사나 전입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게 되고요.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아까 대항력에 있어서 조건 중인 그 내가 점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내가 입주하고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점유까지 해야 됩니다. 입주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입신고도 해야 되죠. 그리고 계약을 했죠. 이래야 이제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차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서류들을 여러 가지 좀 해야 된다는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에서 법무사가 방문해가지고 잔금일 하는 날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다 맡기시죠. 그렇게 맡긴다는 게 차이가 있고요. 보통 그리고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가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600원 정도 내면은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가면 되고요. 효력은 전세권은 당일부터 대항력이 발생되고 그리고 건물가액 내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건물가액이라는 거는 뭐냐면 토지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되어 있는 것이 건물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 소송 없이 임의경매 가능하고요.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완료 후에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산가액 내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요게 전세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죠. 이제 건물가액뿐만 아니라 토지가액까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은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에 강제 경매가 집행이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토지가 되냐 안 되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건물이 있으면 이제 건물 등기가 있고 토지 등기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 등기 따로, 건물 등기 따로 있는데, 이건 물건을 건물 등기에다가 할 수 있는 게 전세권 같은 경우는 건물 등기에다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내가 임대차를 계약을 했지 내가 등기한 게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건물하고 토지의 합산 금액 내에서 보증금을 보상해 준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전세권을 하면서도 난 토지에 대한 돈에 대해서도 나는 좀 내 전세권을 보장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 그러니까 대지권이 들어가 있는 집합건물 등기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부 등본이 따로 없이 집합건물 등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토지의 내용까지도 이 등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건물가액뿐만 아니라 이 대지권까지도 내가 대상으로 쳐서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물건의 종류가 대표적인 게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구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토지 플러스 건물가액 전체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보통 공동담보라고 해가지고요. 건물 등기에다가 난 토지에다가도 이거를 담보력을 좀 인정받고 싶어 해서 별도의 등기를 더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데 뭐 보통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요. 전세권 설정해놓고 다시 확정일자 더 받아버리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비용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는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500원, 직접 가면 600원, 되게 저렴하죠. 그런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20%, 뭐 등기 신청 수수료 또 내고 법무사 대행비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1억당 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또 몇몇 분들
분들은 법무사한테 좀 흥정해가지고 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가격에 해줘 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비용 자체가 되게 큰 비용이 나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대법원 판례가 아까 여기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세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을 내면서도 내가 다시 대항력을 갖추고 거기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렇게 되면 우선 변제에 대한 변제권도 또 더 득하기 때문에 양쪽 다 해놔라. 양쪽 다 하면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 날짜의 순위대로 내가 다 받아갈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때 써야 되냐면, 전세권 나왔죠? 확정일자 나왔는데 임차권 등기가 또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따로 시간을 빼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좀 길어지더라도 이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는 못했는데 전출해야 되는 경우죠. 집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부 등본에 등기처럼 적혀져요. 어떻게 적혀지냐면, 자, 주택임차권이라는 이제 글씨가 찍히게 되고요. 이거는 전세권이랑 완전 달라요. 전세권은 하나의 물건으로 등록하는 거라면,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받았던 대항력에 확정일자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등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찜해 놓는 거예요. 나 이 집에서 나가더라도 나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가 되어줘 라는 게 임차권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임차 보증금이 2억 6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범위는 이렇게 돼 있고, 주택임대차 계약은 2019년 몇 월 며칠에 했는데 나 이제 여기다가 주민등록을 옮긴 거는 2019년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사 간 거는 몇 년 몇 월이야. 그래서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어 라는 게 다 적힙니다. 요걸 다 해야지만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확정일자 안 받더라도 내가 임차권 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다만 요 확정일자 같은 거 이런 거는 못 받는다. 이렇게 적혀있지는 않아요. 적혀있지는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상태 그대로를 적어준다는 의미로만 이제 주택임차권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하고 임차권 등기를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것 같은데요. 효력 발생일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일,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아까 제가 임차권 등기한 날, 전입한 날, 그리고 실제로 주민등록 이전한 날 다 적혀 있는데, 그 모든 날짜 중에서 가장 늦은 날이 효력 발생 기준일이 됩니다. 그리고 효력은 물건 그 자체로 변제권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확정일자를 받든 안 받든 임차권 등기는 할 수 있다고.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으로 인정해 주지만, 대항력만 있었을 때는 채권으로 해서 나중에 안분 배당할 수 있는 권리만 갖게 된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는 게 좋겠죠. 점유까지 할 수 있고 주민등록까지 옮길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는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력 발생은 전세권 설정 자체로 효력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효력 발생한다고 하지만,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요 임차권 등기 당시의 효력에 따라서 유지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상태를 적어놓고 찜해 놓는 것 뿐이지 이게 새로운 더 큰 권리를 더 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동의 같은 경우는,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차권 등기는 1차적으로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내가 3개월 동안 계속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안 돌려줬어요. 그럴 때는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이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내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양도나 전대가 가능하냐?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다 되지만은,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 하에는 가능은 합니다. 이게 물건적인 성격을 좀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또 가능은 해요. 그리고 배당 신청 같은 경우는 전세권 자체가 원래 배당 신청을 할 필요 없지만, 또 선순위권 같은 경우는 내가 배당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을 그냥 살든지, 아니면 선순위권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전세로 유지할 거니까 대항력 있게 그렇게 가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배당 신청한 걸로 됩니다. 경매 신청은 아까 임의 경매 가능하다. 이거는 승소해서 강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할 필요 없고요. 내가 전출을 나가야 되는 경우, 돈은 못 받았지만 전출 나가야 되는 경우, 제가 앞서 영상에서 쇼츠 짧은 영상으로 집주인한테 이렇게 돈 받기 전에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짧은 영상 했더니 엄청 많은 분들이 그걸 뭐 말이라고 하냐, 나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즘에 이거를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바로 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 2021년 6월 달에 생긴 건데, 그때부터 매매 계약은 이제 주택 실거래가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차도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서 뭐 조금 더 투명하게 그 거래에 대한 거래 가격들을 공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정확한 가격에 눈탱이 맞지 말고 비싼 가격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 시세에 따라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의 형태를 띈 여러 가지 것들, 그래 되면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30만 원 이상인 월세를 내고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유예 기간이 있고요. 계도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 나옵니다. 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일자 받으러 가고 주민등록 이제 전입신고 하러 가면서 이것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도 바로 해야 되는데, 요건 거기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만 차이를 좀 알게 되겠습니다. 요새는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서 보통 때 같은 경우는 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감사한 마음으로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뭐 임대차 3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 전세금을 완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명해 놨던 전세권이라든지 확정일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내가 전출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임차권을 등기를 해서라도 꼭 이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